거래량 절벽은 하락으로 가는 시그널이 맞습니다. 바닥권이라고 표현한다면 한 7, 8년 이상이 바닥권으로. 근데 상승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 임대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임차인이 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신규 시장만 보거든요. 신규 공급만 공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완전한 착각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지고 참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쪽 부류에서는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다.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약간의 조정 보이다 다시 그냥 갈 거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상황을?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지금 집 가진 분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승장에서 보면 그냥 꾸준히 막 일변도로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정책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약간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유심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 느낌이 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조정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옛날처럼 잠깐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부담이 너무 큰 상태.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하고 좀 부동산의 차이점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스스로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에는 정책이라는 게 강하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수십 차례 강한 정책들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양도세 중과와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분양권에 가구수 포함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안에서 매수를 못하게 해놨어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거의 매수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무주택자 위주로 이제 매수 행위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 2년 동안에 이제 무주택자들이 대량으로 사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무주택자들이 전 국민의 한 40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이 데이터를 통계한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보면은 거의 한 3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집을 안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아예 그냥 살 생각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이제 뭐 살 생각이, 시장에 아예 부정적인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청약 관리하는 분도 있어요. 청약 관리하는 분 같은 경우는 가점 무주택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집을 안 사는 거죠. 일부러 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같은 경우는 굳이 집에 돈을 넣을 필요 없이 돈을 다른 데 굴려서 돈을 많이 버는, 뭐 예를 들면 주식의 대가들 같은 경우는 굳이 부동산에 돈을 넣어서 돈을 묵히는 것보다는 계속 굴려서 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총 합해보면 전 국민의 한 35에서 37, 8% 정도 사이가 이제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무주택자 중에서 한 7, 80% 이상이 집을 안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에서 30% 정도 남은 무주택자가 2020년과 21년도에 거의 다 샀고. 아, 영끌, 우리 소위 영끌에서 그렇죠. 샀다는 네, 분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결과가 보면은 지금 거래량, 지금 완전 거래량 절벽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사상 최저치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최저치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예. 특히 1000건 밑으로 내려간 적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1000건 밑으로 내려간 거래가 2월 달에 처음 찍고 지금 이번에 4월 달 같은 경우는 서울 거래량이 448건이에요. 작은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월 평균 서울 거래량이 한 5천에서 6천 건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었다. 그렇죠. 많을 때는 15,000건 정도 막 이렇게 거래되는데 평균치가 5, 6천 건입니다. 근데 지금 448건이에요. 그럼 평균치의 10분의 1이고 그 많을 때에 비하면은 한 3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거래량 급감, 이것을 어떤 변곡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는, 대세 하락으로. 네. 근데 또 반면에, 과거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고 네, 네.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쪽은, 그냥 일시적인 네, 조정, 네. 소강 상태, 네. 이렇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그냥 거래량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면 잘못 오류된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상승장의 끝무렵이잖아요. 네. 상승장의 끝무렵에서 나타나는 거래량 절벽은 하락으로 가는 시그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의해서 매수자들을 막 규제를 해서 못 사게 하거든요. 근데 상승장이 진행되니까 영끌 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끌 매수를 하다 보면 이제 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나머지 이제 살 사람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아직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격 상승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가격 부담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터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확 올려버려요. 아.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더 올라가겠네. 그러면 10억에 내놓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10억에 딱 팔리면 더 올라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3억, 14억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실거래가와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또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또 뒷받침하는 현상들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제 금리 인상. 원래 금리 인상이 없어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제 더 힘을 더 매수자들이 버틸 수 있게 이제 힘을 더 만들어주는 사회적 현상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금리 오르면 당연히 비투한 분들 혹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이 커질 그렇죠. 거고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싸게 팔겠다라는 살 사람들의 생각이 액션을 좀 늦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상승량에서는 쫓아가면서 샀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 사는 거죠. 기다렸다가 급매물이 나오면 툭 가서 사고 그러면 전에는 급매물이 나와서 사잖아요.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쫓아가서 급매물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는 걸 또 쫓아가서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급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소강 상태가 돼요. 급매물 또 더 떨어진 가격으로 나와라. 매수자들이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작년 정도하고 다르게 이제 버틴다는 거죠. 사는 거를 거의 이제 안 사고 버틸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대세 하락의 사이클 징조로 볼 만한 것들이 이제 거래량의 급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네.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 순간을 그런 징조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을까요? 이제 이 거래량이 급감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미분양이 생겨요. 아, 우리 신규 분양하는 일종의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IPO 시장 있잖아요. 네네. IPO 시장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IPO가 들어와도 다 소화를 하는 건 또 모자라 가지고 따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이때 IPO 하는 것들은 청약 미달이 나거나 뭐 다 되더라도 뭐 따상이나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거든요. 부동산에도 비슷하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부동산에도 IPO처럼 신규로 진입하는 그 신규 주택이 분양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분양 시장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늘어난 수요 때문에 다 이걸 소화하고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요. 일종의 따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락장이 되면은 이제 미분양이 생겨요.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이제 흐를수록 미분양이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서 이제 미분양 숫자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진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라는 거는 쫓아가서 사야 가격이 올라가지 기다리면서 사면 가격이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선택의 폭이 많아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리고 누군가 사는 거 보고 좀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수자들이 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뭐 말씀하신 징조라고 봤을 때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즉 바닥이 언제냐. 예. 어떤 분들은 뭐 3, 40%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40% 이상 빠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인덕원 같은데 뉴스 나왔었잖아요. 예. 30%인가 뭐 빠졌다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정이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보통은 제가 평균적으로 4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40% 정도? 40% 정도 하락을 하는데 기간은 5년 정도 하락을 합니다. 여기도 물론 등락은 약간씩 있어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거나 뭐 지역의 호재거리나 이런 거에 생겼을 때 약간의 사람들이 이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서 약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게 최소 이제 5년 정도 하락을 하고 5년 뒤에 또 바로 올라가느냐. 주식처럼 이렇게 V자 반등, 급반등은 부동산에는 없어요. 그래요? U자 반등입니다. U자 반등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안정기, 정체기가 또 한 1, 2년 정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표현한다면 한 7, 8년 이상이 바닥권으로 보시면 돼요. 7, 8년 정도?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권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하락을 하고 1, 2년은 그 조정,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급하게 30% 말씀하신 게 한 40% 정도의 하락폭이라면 뭐 30%에서 40% 먼저 급락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곳들은 앞으로 4년, 5년 조정, 그러니까 더 하락하지 않고 지금이 바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빠져요? 더 빠질 수도 있고. 먼저 좀 하락한 데들은 어쨌든 다른 것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먼저 빠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얘 나름대로 바닥에서 조정장을 계속 길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상승 폭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40%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50에서 60%, 뭐 심하게는 70%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덜 오른 것들이 있어요. 덜 오른 것들 같은 경우는 한 1, 20% 떨어지다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많이 오른 것일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유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있는데 이게 참 특이해요. 주식에서는 그 이평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평선을 만약에 떨어질 때는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 막 몰려 있는 구간은 여기서는 지지를 한번 받을 것이다. 비슷합니다. 전세가 이평선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지선 역할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매매가는 급하게 오르는데 전세가는 상승률이 더디게 올라가요. 그럼 우리 상한가 주식에서 상한가 치면 뭐 7거래가와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하고 괴리가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폭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격도가 좁혀진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보통. 이게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전세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폭이 얘가 지지선일 역할을 하니까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죠. 예, 그때까지 떨어지는 거고 덜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마는 거예요. 전세가에 딱 막혀서 그냥 옆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그럼 바로 반등하느냐? 반등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전체적인 추세를 다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 아예 시장 자체가 하락이라면 우리는 그러니까 왜 종목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 지수는 내려가도 어떤 섹터나 주식들은 계속 종목별로 상승하는데 네. 부동산은 그게 없이 전체적으로 하락한다. 맞습니다. 예,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이 주식은 개별주 중심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따라갑니다. 약간의 시간차들을 두고 예를 들면 하락장이 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떨어지는 게 있죠. 이제 외곽이나 인기 없는 것부터 먼저 떨어지고 인기가 이제 굉장히 높았던 블루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떨어지고 대신 많이 떨어집니다. 아, 네. 좋았던 부분들이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아파트의 상승 이거를 이끌었던 거 보면 뭐 마용성 얘기도 하고 강남 얘기 하잖아요. 이런 곳들 그럼 많이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갭이 많이 벌어져. 갭이라는 건 전세가하고의 그렇죠. 갭. 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세가와 집값의 그 갭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적인 건가요? 정상적이라는 건 없고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서의 그 이격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인기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그러니까 집값의 75% 정도의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이건 적당한 거다. 그렇죠. 낮을 때. 그럼 이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게 또 매수 타이밍이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75%. 네. 75%.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격도가 좁혀져서 한 75%에 근접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인기 없는 것 같은 경우, 인기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갭 투자한다고 보통 할 때가 이때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 그럼 그때는 이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 월세 이것도 같이 하락을 하나요? 아니면 이거는 유지가 되나요? 초반에는 같이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심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전세 임대차 시장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 임대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임차인이 줄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매매 시장 얘기를 했을 때 무주택자들이 대량 매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무주택자가 뭐냐? 임차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임차인이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들이 2020년과 21년에 대량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임차 수요가 자가 수요로 바뀌면서 임차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전세가율 말씀하실 때 갭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상승장 때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달리 말하면 임차인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임대차 시장의 수요 공급이 어긋나게 돼요. 어긋나서 이제 매매가가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상승장 때는 이미 임대차 시장은 수요 공급이 어긋나 있거든요. 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래도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 게 이게 주식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네, 살 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뭐냐면 상승장이면 임대인들이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자부심?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매매가가 상승하니까 임대료도 강하게 올려놓고 버텨버려요.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쫓아와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래 수요 공급이 어긋나 있으면 하락을, 공급이 많으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버티니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기다리다가 그럼 결국에는 야 비싼 가격이 다 버티니까 그럼 가서 그냥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락기가 되면 이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임대인들 중에 이제 조급해지고 자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해요. 그런데 매매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전세 임대차 시장은 하락을 하다가 말아요. 많은 게 이게 이제 특이한 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나라 시장의 특이한 구조 전세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면 임차인이 100명이고 임대 물건이 100개면 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달라요. 아, 어떻게요? 다른 게 임대 물건 중에는 50개의 전세 물건이 있고 50개의 월세 물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컨디션이 다 다르군요. 네. 컨디션이 다른데 임차인이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 나면 임차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전세를 선호해요. 수요가 전세로 일단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 전세가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월세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그냥 숫자만 보면 임대차 시장에서 100대 100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전세로 들어가 보면 수요가 안 맞아요. 원래. 그래서 전세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면 전세 그 가격 그래프를 보잖아요. 매매는 이렇게 등락이 심한데 전세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네. 시점에서의 그 전월세, 사실 우리가 작년 초반만 해도 전월세 대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없다. 네.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상승이 되고 네, 네. 그게 그 젊은 부부들 혹은 뭐 서민층에게 상당히 뭐 위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쏙 들어간 것 같고 오히려 임대인을 그러니까 임차인을 못 구한다 이런 네. 얘기가 슬슬 들려요. 네. 지분도 그만큼 늘어난 것도 아닌데 네, 네.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월세. 그 원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임대차 3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력한 제도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승장에서 생겼어요. 아, 네. 상승장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임대차 3법이 적용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임대 매물이 예를 들면 한 3만 개 정도 시장에 나와 있던 게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3천 개로 줄어버렸어요. 아, 이게 가장 큰 이제 임대료 급등의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임차인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수요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급은 매물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확 띈단 말이죠. 그렇죠. 뭐 부동산 공인중개소만 가도 쫙 나오니까. 근데 이게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그때 당시에 거의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아, 뒤를 돌아봐도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이 비싸니까 그러면 싼 집으로 가야 되겠다.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도 날린 거예요. 지금 물난리 난 것처럼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완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에 급등한 걸 가지고 2년 뒤에 이제 만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대 대란이 이제 올해 8월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만 거의 저와 몇 분, 한두 분 정도가 임대 대란은 없다. 데이터 분석을 사실 해석을 잘해야지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매물이 급감을 했느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의 매물이 급감한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집에 사려고 임차인이 나는 2년 더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냥 묵시적 갱신처럼 2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계약이 됐으니까. 그렇죠. 하긴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여기 뭐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 여의도 이 스튜디오 근처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1년이 되니까 이 임대를 늘리지 않고 1년 자동 연장된다고 그러고 또 재계약하는 곳은 2년으로 할 것이냐 1년 선택할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니까 그걸 정부 통계가 발표할 때 이번 임대차 3법을 적용할 때 70%가 계약갱신 청구권의 혜택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매물이 70%가 줄어든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올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사 갈 때는 그 조건이 그 직장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너무 올라서 이사를 하는데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1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임차인하고 지금 기존의 임차인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저울질을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는데 써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행된 시점에서 2년 후. 2년 후는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다시 못 쓰거든요.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 썼으면 다음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튀어나오는 거죠. 확 올라가니까 이사를 가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뭐냐면 임차인은 눈에 안 보이고 매물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서 임대 매물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일단 심리적 안정을 일단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면 임대차 3법을 적용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때의 전세 시세가 3억이었으면 임대차 3법 적용 이후 6개월 안에 4억이 돼버렸어요. 이미 올랐습니다. 오른 시장이 이제 시세예요, 시세. 근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면서 시장에 나오면 이때 임차인들은 이제 3억에 살고, 예를 들면 이제 3억에 살고 있고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6억이 됐고, 3억에 살고 있는 분이 이제 나오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가로 보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데이터가 내년도에 충돌을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확 올랐는데 그거에 맞춰서 일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정도의 6억 정도의 전세를 살아요. 근데 그 갱신권 그것 때문에 한 3억 정도에 살던 분들 그럼 1년 후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데처럼 지금 시점에서의 다른 데처럼 6억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시장은 또 내려가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이 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심리가 부딪히면서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거래되는 게 이제 시세는 6억인데 한 5억 정도에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는 떨어지는 모양이 나서 지금은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세가 상승이 이제 또 기다리겠네요. 3억이었다가 이제 5억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시점에는 전월세 대란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상승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패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게 81년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그때 이제 생기거든요. 2년. 그 전까지는 1년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제도가 또 처음 생기면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생겼어요. 네. 이때도 처음 생길 때 완전 전세 대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다음 해 2년 뒤에 또 막 2년 4년 뒤에 난리가 났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냥 일단 시장의 흐름대로 이제 가고 이 전세 사이클의 흐름을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언제쯤 올라가느냐? 매매가가 이제 하락기가 진행이 돼서 바닥권이 되면 매매의 바닥권이 되면 이때부터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한 전세 수요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그 세입자들이 네. 다시 집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이게 애매하네요. 그런 심리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걸 기대하고 네. 몇 년을 더 기다릴 거냐 네.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자 전세가는 올라갈 것 같고 매매가는 떨어질 것 같으면 자 세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거는 좀 뭐 얘기하기 쉬우니까 매매가가 안 올라가고 딱 네.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가 내년에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집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은 안 살 것 같은데 네. 차라리 내가 돈을 해서 그냥 이건 왜냐면 원금 보장이 되니까. 네. 근데 집은 사서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하락이 그렇죠. 되니까. 네. 이자는 또 나가. 근데 만약에 매매가가 그냥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매매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사볼만 할 것 같은데요. 거의 안 삽니다. 그래도 안 사요. 네. 올라간다는 그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만 새로 산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집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자리 잡아가지고 이건 투자 상품이 거의 됐어요. 투자 거주가 아니라. 예. 거주는 투자로 사서 내가 만약에 거주할 집을 샀어요. 그럼 거주를 투자로 하고 거주를 하는 거고, 예, 내 거주를 여기는 못할 것 같아. 그럼 투자로 하고 월세를 넣는 거고. 이런 식인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단 매매가와 전세가는 차이가 커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매매가는 10억인데 전세가는 5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볼게요. 그럼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보는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가가 올라가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매매 10억을 사면 안 올라가면 주거 비용이 10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거 비용이 5억에서 6억으로 돼서 6억이 되느냐 이걸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내가 10억씩 들여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를 6억짜리를 하면 대출을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짜리 매매를 하게 되면 대출을 6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6억에 대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올려주는 게 손해보는 거는 실제로 그 금액 자체가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빌려주는 돈이에요. 내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손해보는 금액은 이자만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냉정히 봤을 때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갈 때 사는 거는 뭐냐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의 시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집값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집을 네. 저가 매수할 시점이 언제냐 내려간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이러한 수요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예비 소비자들 네.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집값의 상승 이런 요소가 시그널이 보여야지만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간으로 치면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028년 정도가 바닥권이고요. 근데 2028년도에 제가 사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정체기가 또 있거든요. 바로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횡보위기가.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사자마자 올라가는 시점은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신기하게 그 시점을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2년, 13년 정도가 이제 그때로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그때는 이제 더 집은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리 그 바닥권을 찾으려고 해도 실제로 2028년, 29년, 30년이 돼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그널이라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때는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매매 상황을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매매 상황, 매매 시장을 보잖아요. 절대 사면 안 될 것 같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두 개, 뭐 많은 사람들이 사봤자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느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가 아직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안 팔린 물건. 그 미분양이 많다라는 게 네. 그 당시 상황에서 네. 미분양이 그때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다 미분양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매물도 많고 미분양도 많아요. 그럼 진짜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상으로 더 조성하는 게 언론에서 이제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거의 이제 팽배하게 나오게 됩니다. 뭐죠? 깡통주택? 뭐 이런 이야기들. 하우스 푸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매매 시장 자체만 보면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기에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이때 현장에 있었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 중에 10사람이 오면 9사람은 다 그냥 갔어요. 네. 한 사람 정도만 겨우,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 정도로 안 사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만, 우리나라 시장에만 있는 특이한 상황인데 이때 뭘 봐야 되냐면 전세 시장을 봐야 돼요. 그때 가서 또 전세 시장을 보자. 네. 이때 매매 시장을 보면 분위기에 같이, 사람은 주변 분위기에 그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도 그래요. 네. 그냥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그래도 거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 네,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안 보거든. 오르는 거에 따라 붙고 싶지. 그래서 안 사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전세 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때 전세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두 가지만 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만 보는 게 전세가율, 매매와 전세의 비율이죠. 그게 이제 전세가율이 거의 최고치에 달해요. 최고치면은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인기 없는 거는 이제 90%대. 그럼 이런 때 되면은 그리고 전세가율만 높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가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어떤 시장 흐름, 거시적인 2030년까지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신규 물량들이 나올 때 이거 분양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참아야 될까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받은 분양 물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1000세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받은 분양 물량 중에 여기에 안 팔린 물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게 집값이 올라갈까? 떨어지겠죠. 미분양이 또 남는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자, 3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날 확률이 있냐 없냐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분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높을까요? 네.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심리가 알 수 없는 게 네. 불과 한 8, 9개월 전만 해도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어. 네. 더 줘야지. 땅 네. 더 찾아라. 뭐 네. 이랬는데 네. 지금 그 3기 신도시 물량 가지고도 지금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가수요, 공포 수요, 투기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이게 집이다 보니까 필수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 이게 실수요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건 뭐냐?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결국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이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무주택자 중에 원래 옛날에 안 사던 비율 거의 50% 넘게 무주택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원래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때 사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에서 규제가 있기 전에는 다주택자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나 샀다가 다음에 하나 팔고 두 개 사고 수요가 늘어나죠. 네. 두 개, 세 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상승장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미분양이라든가 안 팔렸으니까 네네. 신규적으로 건설 회사들도 막 새로 막 공격적으로 분양을 그러니까 막 건설을 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네네네. 수요를 이렇게 예측하고 현재 상황. 근데 그게 약간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전 가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우리 농사 질 때도 그렇잖아요. 네네. 올해 파농사가 잘 됐어 그러면 전부 연말에 다 파농사를 져서 내년에는 네네. 또 그 가격 하락하고. 네. 파농사 오래 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른 수요를 생각하고 이제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예상되는 그 시점부터 예상하고 늘려야 되는데 네. 그냥 현재 시점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공급을 너무 네. 좀 잘못 규정되어 있어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지금 가격이 뭐 한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억 한 중반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음마 아파트의 수요 공급은 뭘까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음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고, 음마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공급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사려고 하고 사람들의. 삼성전자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잖아요. 그럼 이게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수요와 공급은 뭐냐? 공급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공급인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사람들이 아예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거보다는 충분히 여기가 오를 만큼 올랐어.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살려는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승장이 되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늘잖아요. 느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요. 다시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하면서 걷어들이겠네.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려요. 그래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이때 신규 IPO 시장이죠. 신규가 들어와도 이미 일반 시장에서 수요가 엄청 늘어 있고 공급이 확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 줄어든 공급량을 신규로 채워도 이미 수요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신규 시장만 보거든요. 신규 공급만 공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착각인 거예요. 플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팔려는 어떤 심리, 이것도 이제 그 네네. 수요의 공급에 플러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 공급이 아예 없으면 무조건 폭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석대로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공급이 아예 제로여도 하락을 해요. 지금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죠? 세종이요. 세종시. 거기가 참 하락폭이 크다는 뉴스를 그렇죠. 본 것 같아요. 세종은 지금 신규 공급이 아예 제로입니다. 입주 물량도 없고 신규 분양 물량도 없어요. 근데 왜 하락해요? 이게 공급, 수요 공급이,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하락 시장이 되면 사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확 줄어들어요.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공급이 완전히 공급이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신축 공급이 아예 없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시장이 되면 일반 시장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아주 그 황금 매수 타이밍, 네. 부동산에 대한.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확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이거는 거의 저는 거의 100%로 보고 거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낮은 최저점에 정말 좋은 기회에 집을 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 혹은 뭐 앞으로 뭐죠? 그 최근 몇 년 이내에 살려고 네. 하는 분들은 뭐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좀 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네. 이거 말고도 네.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니까 네. 이거는 단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러한 이슈만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이러한 내려가는 과정에는 그 하락시키는 요소들이 자꾸 또 추가적으로 튀어나오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안 떠올라서 악재가 뭘까? 막 이런 생각.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하락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렇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절대 없었던 하락 요인이 튀어나와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이것도 참 큰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정말 극과 극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어떤 네네. 전문가들은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난다라는 네네네. 전제로 또 이야기하시기도 네네. 하고요. 예. 앞으로 세대 수도 줄어들 겁니다. 네. 먼 훗날? 아니요, 이제 바로 지금 진행될 거예요. 이제 예, 세대 수는 지금 증가는 거의 제가 볼 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대 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풀에 찼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세대수 증가도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해석을 그냥 늘어나는 것만 보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세대수를 가지고 집값 상승하고 세대수 분리하고 어떤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솔직히 반반이에요. 네네.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세대수 증가가 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는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구 수에 따른 한 가구가 주택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면 비과세예요. 1가구 1주택자면 비과세인데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그때부터 중과가 떨어집니다. 중과가 돼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벌면은 세금으로 한 7, 80%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때 뭘 하냐면 가구 분리를 해요. 네. 가구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다가 가구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두 채를 만약에 살고 있으면 같이 합쳐서 살고 있으면 두 채가 되면 중과세를 받죠. 근데 가구 분리를 하면 각각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 네. 그럼 이 행위가 왜 일어나느냐?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런 상태로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상태로 하나를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너 나가. 예, 지금 작년 이제 벌고 있는 아들, 딸들 너 나가. 독립해.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좀 된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가구가 합쳐져요. 들어와 힘든데 서로 생활비 아끼자. 그렇죠. 아. 그래서 세대 분리가 상승장에서 세대 분리가 일어났다가 하락장이 되면 세대가 다 합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제 무슨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 세대 분리가 막 되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소형이 인기가 좋았죠. 네. 자, 앞으로는 이제 합쳐질 거예요. 아, 대형이 중대형이 다시 좋아진다. 그럼요. 여기에 뒷받침하는 게 소형이 막 좋아진 시장에서 공급은 소형 위주로만 공급을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중대형의 또 공급이 또 부족하겠군요. 지금 신축 아파트 중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 40평대 이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똑같네요. 지금 인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인기 있는 걸 따라갈 거냐? 네. 아니면 지금은 소외받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 네. 이게 중요하군요. 역발상 투자가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역발상 투자는 위험해요. 아, 또 네. 어떤 게 필요하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환되는 기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미리 사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죠. 네. 그게 전환점이 언제냐?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하락장이 되면서 상승장에서는 공급이 아무리 돼도 그 늘어난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 그 인기 있는 거를 다 소화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에 상승장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투자 실패 사례 중에 뭐냐면 신축 공급을 보니까 대형이 굉장히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대형이 이제 인기 좋아질 거다 해서 대형을 미리 샀어요. 역발상 투자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안 올라요. 왜? 상승장이 쭉 이어지니까 그 상황에서는 인기 있는 것이 그대로 인기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그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뭐 비슷하네요. 주식시장도 오를 때는 좋은 주도주들이 계속 가지만 한번 네네. 딱 폭락하고 난 다음에는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섹터가 바뀌고. 그렇죠. 하락이 되어야 이게 비로소 이제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드러났던 게 드러나는데 하락장이 되면서 이제 소형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크게 떨어지는데 원인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막 찾죠. 근데 데이터를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형 공급이 그동안에 어마어마했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소형 공급이 어마어마했었네를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락장이 되면 이 누적됐던 거를 이제 데이터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뒷받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은 희소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원인들을 막 찾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주거 형태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들이 이제 가구 합산하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네. 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재택근무하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일할 공간이 필요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옛날엔 잠만 자면 됐는데 요즘은 재택근무하니까 이제 잠만 자는 공간 외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 3개가 충분했는데 이제는 방 4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대세 하락장을 예상하시는데 지금 집을 뭐 막판에 사신 분이 됐든 아니면 어쨌든 집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일 거란 말이죠. 네. 내려갈 거라는 게 이렇게 본인도 이제 팩트 체크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버티면
뭐 말씀하신 5년, 6년 하락하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시작하면 다시 원가격 오고 그 이상 올라갈 거라는 네. 과거의 데이터를 믿고 버텨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건 물론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의 왜냐하면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요. 주식 같으면 저는 지금 당장 팔아라라고 할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 같으면. 그러면 부동산하고 주식의 차이점 뭐냐.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96,000원 찍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9,000원이 됐어요. 근데 얘가 분명히 5만 전자가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89,000원이라도 파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 밑에서 사면 되니까. 네. 근데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 뭐냐면 89,000원일 때 팔면 89,000원에 팔려요. 부동산은 안 됩니다. 더 낮춰야 된다. 예.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지금 뭐 8억이다. 8억에 내놓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를 낮춰야 되냐? 7억 5천에 내놓으면 이것도 고민해서 내놓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팔립니다. 최소한 1억 이상 내놔요. 근데 1억도 안 팔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부동산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늦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현명한 조언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 왜냐하면 그 우리가 하우스 푸어라는 거 얘기 나왔을 때 얘기를 돌아보면은 네. 결국은 내가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줄어들었는데 네. 나가는 대출금은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네, 네. 거기서 온 상실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려운데 네. 심리적으로 네. 그럼 이것만 잘 버틸 준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봐? 이것도 사실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형과 대형이 우리나라는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인기가. 지금은 소형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의 평형대가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버티면 만약에 대형이 인기가 주도주가 되는 상황이 되면 소형은 소외받거든요. 그럼 상승장이 돼서도 잘 안 올라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 같이 떨어졌을 때 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언을 드리자면 조금이라도 이게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단 나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시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시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한테는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눈먼 매수자를 찾는 거죠. 부동산한테도 내가 수수료 좀 더 줄게. 네네.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사실 급매로 내놓으라고 하면 이걸 지킬 수 있거나 현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대로 내놓거나 이제 조금 조정의 여지를 두고 내놔보고 안 팔면 진짜 좋은 거고요.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유심히 봤다가 분위기를 지켜보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대가 인기 있는 평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소외되는 평형대가 될 것인지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갈아타기를 시도해야죠. 그렇군요. 자, 아마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래도 우리가 사실 그 플레이어보다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전체 그러니까 옳은 소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거 못하거든. 손절이 안 되거든요. 주식도. 그 액수가 작은 것도.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대안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가격의 폭등도 막아야 되지만 급락도 막아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말씀하신 이런 대세 하락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반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아직 완전히 하락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예를 들면 규제를
지금 같은 게 서울 수도권에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다시 상승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규제를 풀어버리면 매수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돈의 여력을 지금 부동산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다주택자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네.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 많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규제에 막혀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풀어주면 다 사죠,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건데 중요하겠네. 하락장이 되잖아요. 네. 미분양이 누적이 되고 대세 하락장이 되면 이때 다 풀어줘도 영향이 없어요. 하긴 우리 지난번 정부에서 보면은 상승장에서 별 조치를 다 해도 그게 오히려 튀는 어떤 이유가 되지 네. 하락을 하는 건 일순간 잠깐 주춤했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대구 시장에 지금 가장 하락장으로 가는 완전 그 교과서 같은 그 도시거든요. 미분양이 누적되고 일반 시장도 침체되고 그래서 지금 서로 끌어내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보루가 있거든요. 원래. 네. 보루. 뭐냐? 정책이 막아줄 거야. 라고 했는데 자, 막아줄 정책이 딱 튀어나왔어요. 근데 막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때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버티질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상승장에서도 똑같았던 게 무주택자들이 상승이 진행되고 있을 때 뭘 기대하냐면 이제는 끝날 거야. 이제는 끝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보루가 뭐냐? 정책이에요. 정부가 막아줄 거야. 지금 정부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지금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그리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강한 게 나와서 하락시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9.13 대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약간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상승을 해버리니까 보루가 무너진 거죠. 마지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버티려고 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 공포가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오면 여기서 이성적인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셀이 됐든 패닉 바이가 됐든 그렇죠. 그래서 패닉 바잉을 한 거예요. 상승장에서. 그래서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바라는 건 안정이지. 하락. 안정이거든요. 하락도 싫고 상승도 싫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하락을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쓴다. 그러면 안정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상승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유지를 위해서는 적당한 하락 정도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폭락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하여튼 좀 주기적으로 좀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동산 왜냐면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집을 사는 목돈이 거기에 묶인다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아까 이 말씀드렸던 무주택자 중에 집을 안 사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현금은 돌려야 된다. 묶이지 말고 왜냐면 사업에도 투자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상당히 후회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생각을 좀 공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수익률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최소 1000%에서 2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사람들이 미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부동산은 무조건 레버리지가 끼거든요. 갭 투자를 하든 대출을 받든 레버리지가 끼니까 예를 들면 바닥장에서 뭐
그 갭이 작은 거 사면은 실제로 한 뭐 많으면 4, 5천만 원. 그 진짜 서울 같은 경우 1억 정도만 돼도 사거든요. 그럼 그게 몇 억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내 돈 대비 투자 수익률을 따져보면 막 그냥 뭐 몇십 프로 이게 아니고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알고 있으면 절대 현금 굴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네. 네. 참 그렇습니다.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고 네. 사업의 어떤 성장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네, 주변에 네, 보면은 네. 재테크는 전혀 그거를 약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꽤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 돈을 번 거로는 재테크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갈수록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파이널 모니터 가족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점, 균형 잡힌 시각, 관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다음에 모시고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